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주제 다뤄볼까요? 킹메이커 김무성입니다. 과거사법 결론 났죠? 그렇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 취지로 과거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부터 법사위에 계류돼서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인 최승호 씨가 지난 5일에 국회에서 농성에 돌입하는 일도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지나가다가 김무성 의원이 이걸 발견을 해서 이걸 내가 중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여야 합의가 좀 이루어졌었는데요. 예. 하지만 미래통합당 내에서 또 이견이 나오고 이러면서 이거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김무성 의원이 중재에 나서고 양당의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하면서 결국 좀 해결이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은 어떻게 합의가 된 거예요? 일단 이제 김무성 의원 설명에 따르면 피해자들에게 배상과 보상을 정부가 하게 될 경우에 예산이 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난색을 표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피해자들을 김무성 의원이 만나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집중을 하고 배상, 보상 이런 것들은 2차로 나중에 요구하는 걸로 이제 합의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가 20일 사실상 20대 국회 마지막 분회의에 합의한 상태가 같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다른 논란거리가 또 불거지지 않는다면 이 법대로 이제 이 내용대로 통과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건 뭐 거의 김무성 의원이 나서서 여야 그리고 피해자 다 중재한 끝에 합의안을 만들어낸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또 우파 유튜버들하고 전쟁 선포한 게 어제였나요? 그렇죠. 이제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알려지면서 이 내용이 이제 알려지면서 기사가 많이 어제 나왔는데요. 예. 우파 유튜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극적인 말을 쏟아내서 보수 정치를 분열을 시켰고 이것 때문에 총선에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참지 않고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실제 미래통합당은 선거 전부터 우파 유튜버들을 상당히 대우를 해줬고 초청 간담회 등을 열어오기도 했는데 하지만 이 우파 유튜버들로 인해서 얻는 표는 많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 잃는 표는 상당하다는 게 선거를 통해 드러나지 않았느냐라는 논리였습니다. 예. 이 보도에 대해서 우파 유튜버들이 반응 보인 게 있나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영상을 올린다라는 말에는 찔리는데 김무성 의원 당신은 돈 벌어본 일이 있느냐 다 부모 덕 보고 산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한 사람도 있고요. 좌파들이 겁을 내는 유일한 상대가 우파 유튜브인데 이걸 때려잡는다는 거는 좌파와 손잡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한 이제 유튜버도 있었습니다. 또 김무성 의원이 이제 한 말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탄핵에 반대했지만 자신이 김무성 의원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뿌리치더라 뭐 이렇게 주장한 게 있는데 예. 그건 사실이 아니다. 친박이라는 사람 중에 찾아와서 탄핵이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공화당은 김무성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면서 고발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출마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무실을 낸다면서요, 근데? 그래서 이 마포에 이제 낙선했거나 불출마한 의원들 중심으로 활동 공간으로 쓰기 위한 사무실을 이제 계약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세미나를 하면서 국정 현안에 대한 공부를 하는 모임을 열겠다라는 게 김무성 의원의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2년 뒤 대선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지도자도 발굴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이제 김무성 의원이 킹메이커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킹이 아니라 킹메이커. 그렇습니다. 이 킹이 아닌 거냐라는 의문에 대해서 김무성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인생에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시운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시운이 없어서 지금까지 일이 안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실제 뭐 대선 출마나 이런 걸 많이 모색을 좀 하는 거였는데 뭐 잘 때가 안 맞았던 게 또 사실이죠. 근데 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제 차기 지도자감을 찾다 안 되면 그때 가서는 모를까라고 해서 뭐 완전히 뭐 문을 닫아놓지는 않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도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 뭐 40대 기술론을 들고 나온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젊고 유능한 정치인을 발굴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부산시장 출마 준비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온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은 뭐 경제 마인드를 갖춘 젊은 사람이 출마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킹메이커로서의 김무성. 그럼 과거에 뭐 사례가 있나요? 이런 킹메이커? 이 킹메이커 하면 언론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김윤환 전 의원 사례인데요. 예, 허주. 그렇죠. 이 호가 허주인데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일찌감치 노태우 대통령 탄생을 예견을 했고 3당 합당 이후에는 이제 이른바 이제 민정계를 설득을 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는데 역할을 했다. 이런 점에서 이제 킹메이커라는 평가를 받는 거죠. 네. 그리고 1997년에 이회창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만드는데도 나름대로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였는데 다만 이제 이회창 전 총리가 대선에서 지면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 또 이제 좀 구식 정치인, 구태 정치인
정치인으로 몰려서 윤여준 전 장관 등이 기획한 이제 물갈이 공천 때 낙천을 했는데 결국 이제 좀 정치적으로는 불행했다 마지막이 이런 평가를 피할 수가 없는 이제 사람인 거죠. 몇 번은 성공했죠. 그래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킹메이커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 두 가지 성공 요인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첫째로는 강력한 자기 계파를 좀 갖추고 있어야 좀 남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단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였죠. 예. 원래 김무성 의원은 과거에 친박계 좌장 역할을 하면서 지도력을 발휘한 일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이제 앞서 과거사법 사례에서 봤듯이 나름대로 중재와 조정의 능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이제 뭐 킹메이커로서의 성공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리고 탈당했다가 바른정당 합류한 후에 다시 회군한 이력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영향력이 옛날 같지는 않다고 해서 이건 좀 약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둘째로 앞서 봤듯이 이미 킹이 될 사람이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킹메이커도 성공을 하는 건데요. 뭐 다 마찬가지지만 다들 이제 젊고 경제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 이제 나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지금 보수 정치권에서는 여기에 딱 맞는 사람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잘 안 될 거다. 일단 세미나를 한다니까 보수 정치가 갈 큰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면은 영향력을 좀 복구하고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우파 유튜버와 싸우겠다고는 했지만 원래 김무성 의원의 정책적 성향이 중도적이라기보다는 우파적인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킹메이커를 하려면 김무성 의원 본인의 변신도 지금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기본소득 대유행입니다. 대유행? 그렇습니다. 이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기본소득을 좀 의제로 던지기 위해서 준비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어허. 다만 이거는 뭐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보다는 청년 기본소득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내용이 뭔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예. 거기다가 오늘 최근에 이제 경향신문이 보수의 미래에 대한 기획 기사를 연일 싣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김세연 미래통합당 의원이 기본소득 도입은 시간 문제일 뿐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주장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네. 원래 이게 또 김세연 의원의 지론이기도 하죠. 예. 그리고 21대 국회에는 아무래도 기본소득당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용해인 당선인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국회에 기본소득의 대유행이 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내용은 다 조금씩 다르죠. 그렇습니다. 기본소득이 원래 갖고 있던 의미는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는 게 기본소득입니다. 그러니까요. 즉 같은 액수를 모든 이 사회 구성원에게 주는 게 기본소득인데 네. 근데 요즘 나오는 여러 얘기들을 보면 청년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재난 기본소득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부에게 주거나 또는 한시적으로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당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건 좀 다른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개념이고요. 예. 그다음에 기본소득 지급의 전제로 기존의 이제 복지제도에 들어가는 지출을 좀 정리하거나 줄이는 게 우선돼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네. 애초에 기본소득의 의미는 복지라든가 이런 영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러면 기본소득이라는 취지에 맞는 아이디어냐 이런 의문이 또 제기될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래도 어쨌든 보수 정치 세력에서까지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중요한 상황 변화 아니에요? 그렇죠. 앞서에 이제 복지지출 삭감을 전제로 아이디어 이익에 이제 보수 정치가 주로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는 있는데 어쨌든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점에서는 과거의 이제 입장과는 좀 달라진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다만 이게 보수 정치 전반에 좀 확대되는 것이냐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보수 정치가 총선에서 크게 패배한 점도 있고 해서 이젠 새로운 아젠다가 필요하다는 주장 그리고 이 새로운 아젠다는 태극기 세력이라든지 이른바 강성우파로 불리는 국가주의적인 우파와는 거리를 두자는 의견 이런 것들에는 거의 합의가 된 것처럼 일단은 보입니다. 예. 그런데 그 대안이 지금 말씀드린 기본소득까지 말하는 어떤 정책적 중도화인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권이 강조했던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장 경쟁을 공정하게 하는 뭐 이런 것인지는 아직 좀 모호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앞으로 보수 정치가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갖춰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적 합의를 보수 정치 내에서 이룰 수 있다면 그게 보수 재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